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플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 2024에서 FA50 개량형인 축소 모형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즈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이를 5일 단독 보도하면서 KAI는 축소 모형을 폴란드 공군에 공급할 FA50PL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양을 그대로 반영한 축소 모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MSPO에서 공개한 FA50 개량형 PL은 FA50보다 발전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중급류 시스템, 두 번째 전투기의 핵심 장비 AESA 레이더, 세 번째는 적인지 아군인지 암호화된 코드로 질문하는 피아 식별장비 질문기라고 했습니다.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FA50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무장으로도 GBU-12 페이브 A 유도폭탄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여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으로 공격 성능도 굉장해집니다. 이번 폴란드 MSPO 2024에 전시된 한국 무기 중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FA50PL입니다. 한국은 FA50GF를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많은 유럽국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한층 강화된 버전 FA50PL은 올 4분기 시험 비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KAI는 폴란드에 FA50 2본형 버전인 FA50GF 12대를 이미 공급했으며 2025년부터 개량형 FA50PL 36대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AI는 1년 전 FA51.25기를 납품하면서 폴란드 현지의 후속 지원과 수출을 위한 중부 유럽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이후 FA50에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사무소에 문의가 쇄도했는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F-16 전투기의 최신 버전을 구매한 주변 국가들이 FA50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에는 오래된 F-16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량을 F-16으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 훈련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 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는 노후화된 154대의 F-16CD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F-16 중에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83대를 최신형 F-16B로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5억 달러, 대당 26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그리스 군사매체 DEFEC-PENT는 F-16 블록 30를 현대적으로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폴란드가 FA50PL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 AESA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을 갖추고 F-16CD 뺨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구입한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F-16을 보유하고 개량을 고민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은 FA50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FA50PL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는 국산이 아닌 미국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PHANTOMS-TRIK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나라에서 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맞춤형으로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WP탱는 9일 MSPO 2024 이스라엘이 추가된 한국 K-탱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공개된 KEX 탱크 사진을 전면에 게시했는데, MSPO 2024에서는 KPL의 출발 기반이 될 한국형 K 전차의 새로운 변형이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K 전차가 MSPO에서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트로피의 변형인 KAPS-2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버전을 선보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량에는 강화된 장갑과 탑재된 전파방해 장치가 드론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드론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원격 제어 포탑도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KAPS-2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의 라이센스 변형으로 가자 지구에서 전투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능동 방어 시스템 KAPS가 작동 중일 때 주변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KAPS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드론을 방어할 때 KAPS보다 적은 파편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아군 병력들에게 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시스템은 레퍼드 EA8 및 에미레이, 에이브럼즈 SEP V3 탱크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폴란드형 KPL에 달아주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버전은 더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K2전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수출 방식에 주목하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썬더 자주포가 투네툴TUNETUL로 탄생한 과정, 전쟁 시 한국 무기의 루마니아화와 폴란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이며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납기과 매우 좋은 가격 대비 가치 외에도 한국인들은 대규모 기술 이전 정책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에게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장비 구매에 있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한국인들은 제품을 맞춤화하고 점진적으로 생산을 현지화하는데 매우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여기에 기술을 이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화가 K9 자주포 공장을 처음부터 지어주는데, 유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맞게 각 제품을 맞춤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K9 썬더 곡사포가 K9 투네툴로 탄생한 과정이고, 폴란드군은 자체 버전의 K 전차도 보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KPL이고 K9는 폴란드 크랩 곡사포 개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납품 지연 없이 폴란드에서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파트너가 자신의 영역에서 생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한국 무기 공장을 짓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장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해당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화 현지 생산 전략은 그동안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지화 수출 전략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꼬북칩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우크라이나 개전 초 포신이 폭발한 우크라이나군의 폴란드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자주포 포신이 폭발해 절단 나 있는 모습으로, 개전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은 하루 최대 사격발 수백 발을 넘어 200, 250발을 쏘면서 이처럼 포신이 폭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신의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산 신형 곡사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미국산 신형 곡사 M777 포신이 쉽게 폭발하는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M777 견인곡 사포 15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엑스칼리버 등 장거리 유도포탄을 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M777은 다른 155 견인곡 사포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사거리와 연사속도가 우수해 개전 초 우크라이나군의 유용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스 통신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군사기지에서 M777 운용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은 단 5일이었고 이 중 4일은 이론 교육만 받았다. M777이 수시로 고장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진위를 놓고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타스 통신은 러시아 관영 매체이고 개전 초 러시아군 정과를 과장해 신뢰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상당수 전문가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여 무기의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무기가 다 그렇듯 대포도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는 뒤가 막힌 금속 원통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그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무기인데요. 포탄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세에 등장한 초창기 대포의 경우 수명이 매우 짧아 몇 발만 쏘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금속을 대포 제작에 적용했는데요. 현대에 들어선 고품질 강철과 몇 가지 금속을 섞은 특수 합금에 크로뮴이나 탄탈륨을 씌워 포신 수명을 늘리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 파괴력을 높이는 기술은 포신 제작 기술보다 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신 수명을 늘려도 신형 고성능 포탄을 사용하면 포신의 무리가 가중돼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현재 한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5M107 기본탄의 경우 통상 사격 훈련 때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3호 또는 4호 장약을 사용해 58km 거리 표적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화포의 최대 사거리를 구현하고자 78호 또는 슈퍼 8호 같은 고위력 장약을 사용합니다. 장약 호수가 올라갈수록 화력이 강해지고 그만큼 약실과 포신이 받는 압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777의 경우 미 육군은 2500발을 쏘면 무기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0발을 사격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값이라서 평소 장거리 사격으로 고위력 장약을 많이 사용했다면 포신 수명은 1000발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군대는 화포마다 사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적절한 시기에 포신을 교체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군의 M777은 미군 현역 장비가 아닌 사전 배치 물자 APS라 화포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과 장기간 포격전을 벌여 포신에 무리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이 같은 포신 폭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포탄 사격 훈련 발수가 적고 필요하면 정비창에서 관리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 일선 부대에서 상당수 곡사포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군 주력 곡사포인 K9자주포를 예로 들면 K9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CN98-52 구경장 곡사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30년가량 됐지만 현 시점에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당대 최강 자주포로 평가되던 독일 PGH-2000의 주포처럼 크로뮴 도금 같은 옵션이 빠져 있어 포신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속 연구원이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한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자 주포의 주포 수명은 약 1000발입니다. K9자 주포의 창정비 주기는 10년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그야말로 탄약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각 화포가 엄청난 사격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개전 당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이틀째부터는 남하하는 적의 대규모 공세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시 각 포병대대의 즉각적인 포신 교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예비 포신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포병대대급 이하 제대가 자체적인 포신 교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주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완벽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높이려면 포탄의 질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엑스프레스 등이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입니다. 포탄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로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컸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포탄별로 장약된 분말 양도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불량 포탄을 제공해서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 문제 탓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런 불량 포탄이라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훔친다.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런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다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XX에 오른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이라며 러시아산이거나 북한산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주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은 155사거리 연장탄 최초 양산안을 심의 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계 개발 완료 직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은 KM107, KM549A1, K307인데요. KM으로 시작하는 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산이고 K로 시작하는 탄은 순수 국산으로 모두 풍산에서 만듭니다. 한국이 지난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5 곡사포용 항력 감소 고폭탄 BB HE K307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마다 K307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난 형태로서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인 풍산과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3,754억 원을 들여 포탄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한편 K9를 업그레이드한 93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인데요. 이것은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경 장구엠에 달합니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 사거리 7100km, 분당 최고 발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입니다. 물론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고 이에 맞는 신형 포탄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군의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을 결정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이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30% 이상 연장한 포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바로 자주포 사거리 연장을 위한 155포신 내구성 향상을 위한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탄탈륨 합금 라이닝은 크롬 도금 대비 포열이 내구성 및 수명 연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미군에서 실제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주포 포신 수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포신 코팅 기술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고, 이 기술은 기존 크롬 코팅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서 한국 자주포의 내구성 역시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 사거리가 50km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의 명품 자주포 K9이 더 멀리 쓸 수 있는 등 포병 전력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K9 자주포의 수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확정되며 수출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동급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F-16B는 추가 부품을 포함한 대당 가격이 950만 1,000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가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성능 부분에서 유럽 기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세대 진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4.5세대 기체인데 반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현재 개량된 것이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특히 중동 공영 언론에서는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민국의 최신형 다목적 전술기인 KF-21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투기와 무기 도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와 합의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완전히 불발되면서 선택지가 대한민국으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의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출신 중동의 교전문가인 알샤라위 이스마엘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에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를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세인 강대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앙금이 없다는 것이 무기 판매 해외 수출 부문의 결정적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 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도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개량 부문에서 월등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의 영군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더욱 해외로 한국산 항공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UAE는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 체계가 국외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는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국이었던 튀르키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IGNX1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1을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산기업은 물론이고 엔터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이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 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들 대신에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 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놀라운 점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F-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이 상황에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와 FA-50 관련하여 미국과 왜 회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의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세계경 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들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UAE에 의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체계의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까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이 개발부터는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도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의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람의 전투기에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멀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넘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소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사우디의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한국에게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방한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지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방 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의 관심을 반기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는 이미 천궁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할 테니 이제까지 KF-21 전투기에서 있었던 과오를 잊어달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천무 구입에 있어서 외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며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KF-21 공동 개발에 이어 돈은 내지 않고 무기를 먼저 달라는 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방산 무기에 있어서 이런 패악질을 부린 것은 KF-21 전투기와 천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총 사업비 10억 2천만 달러의 잠수함 사업 역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게 잠수함 건조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해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군수협력은 이제 서서히 중단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에게 군사무기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위드는 전차 무용론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대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에서는 드래곤 24라는 훈련을 진행하며 세계 탑 클래스의 모든 전차를 동원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EPL, 독일은 레오파르트,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를 동원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동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 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 전차를 가진 폴란드의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의 힘을 보여줍니다. 서구권의 다른 국가의 전차들은 뒤로 흐를 상황에서 한국산 전차는 전진과 멈춤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 이 모습은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놀라운 성능을 가진 한국형 K 전차는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K32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경쟁국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따라잡기에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K 전차에 한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부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에는 레오파르트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및 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팔레트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K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수성으로 인해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수많은 국가가 테이트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까지 구매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에 발을 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육군 전력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K에 이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K2 전차가 공개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스펙만 보아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8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MK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이며 전열 확보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 체계에 따라 자주 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차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 방어 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연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의 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레드백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 궤도를 적용한 것도 이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 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합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의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이 방산산업체를 견학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흑표 전차를 확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값이 싸고 질 좋은 시스템이 설치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았을 때 여전히 휴전국이며 북한과의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전차가 개발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비싸지 않지만 중국산 전차를 단번에 능가할 수 있다며 이 전차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K방산으로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폴란드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산 주력 전차 K1을 제안했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국방 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했는데 폴란드는 PT-91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차를 얻었고 이에 반해 한국은 K1의 수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0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역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지원 사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총리가 바뀌며 한국 방산에 대한 취소설까지 돌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의 총리도 이전 정부가 진행했던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한국과 진행하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방산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해 그리스까지도 독일산 방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는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면서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성능이 우수한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국방산업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리스와 특혜 간의 긴장 관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한국의 국방 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그리스와 오랜 앙숙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에도 한국의 전차 시장에 완전히 푹 빠져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애틀랜틱 다이내믹스는
터키 군사 전문지 디펜스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파워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산의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튀르키예에 도착하여 알타이 C 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튀르키예의 사막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실수 없이 기도하는 혹독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파워팩은 테스트 도중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터키 정부는 곧장 알타이 100대 분량의 파위팩을 주문했는데요. 이 수출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방산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항공 분야에는 엔진을 보고, 육상 플랫폼에서는 파워팩의 기술력을 비교해보며 해당 국가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하고 합니다. 튀르키예 역시 본인들이 직접 파위팩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성능에 매우 만족한 것입니다. 알타이 1차 생산분 100대가 출고된 이후에도 한국형 파위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1억 4,100만 달러, 한화로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조달 옵션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사막 지역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여 튀르키예 해군에 수출을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접 세계를 통틀어봐도 현재 대한민국만큼 우수한 품질의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 나라는 찾기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이 확고한 화력과 함께 경이로운 신성 등을 탑재한 K3를 개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대신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 흑표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됩니다. 육군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산지가 70% 이상이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겨울에는 굉장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방위 산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혹독한 훈련에 이로 인해 최근 한미의회의 합동훈련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혹독한 훈련 환경이 한국 군사기술력을 높이는 좋은 재료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